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나만 모르는 자덕들의 용어사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총정리란 말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게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는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한 번에 싹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제가 듣고 본 자전거 관련 용어들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덕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전거 덕후의 줄임말이죠. 자전거에 죽고 못 사는 매니아들을 뜻하는 이 업계의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자전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도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이나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말이래? 하는 낯선 용어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 역시 초보 라이더 시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고요. 그때는 외국어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초보 때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사라는 곳이 있죠. 도사 자체가 라이더들의 뭐랄까 이 은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로사이클의 약자입니다. 로드바이크를 타는 동호인들이 찾는 최대의 커뮤니티죠. 이 외에도 비슷한 자전거 카페들이 있는데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줄인 자출사,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줄인 자여사, 그리고 바이크셀을 줄인 바셀, 클램빈이 있네요. 클래식 앤 빈티지를 줄여서 클램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느 날 도사에 들어갔더니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강에서 모르는 사람이 피 빨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랬더니 피를 빨아? 그것도 한강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요즘 세상에 흡혈귀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동안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주말 라이딩 정모 때 정모는 다 아시죠? 정모와 번개가 있는데 번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늘 나오던 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속초에 껌 사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껌은 동네 편의점에서 사야지 왜 속초까지 가서 껌을 사나? 속초에서만 파는 특별한 껌이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속초까지 껌 사러 가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속초까지 그 먼 거리를 자전거 타고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속초에 가서 껌 사왔다. 껌 사러 속초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초보 라이더들은 이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쓰는 좋게 말하면 전문 용어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죠. 이 언어를 모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일단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뜻을 모르면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고요. 조금 먼저 알면 함께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자전거 타면서 듣고 본 전문 용어들, 언어들 몽땅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니까 목숨 걸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줄이거나 간결하게 변형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든 도사, 자출사, 자여사, 바셀, 클램빈 이런 여러 자전거 카페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줄여서 우리가 잔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전거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할 때 쓰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끌바, 들바, 멜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끌바, 들고 갈 때는 그렇습니다. 들바, 어깨에 메고 갈 때는
멜바. 예, 맞습니다. 아, 밀바도 있군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언덕을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의 허리에 손을 대서 뒤에서 밀어줄 때, 그럴 때 우리는 밀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만 대도 쑥쑥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힘을 줘서 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훨씬 수월하게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줄임말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 라이딩이고요. 팽라, 팩으로 라이딩하는 팽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는 야간 라이딩. 그렇다고 해서 낮에 자전거를 탄다고 주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니벨로를 줄여서 미벨이라고 하고요. 시포스트를 줄여서 시포, 파워미터를 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줄여서 얘기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줄여서 말해서 다 알아들으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전거 부품에 대한 콘텐츠는 따로 한번 기획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도 줄여서 말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 반포 미니스탑이 있었는데 반민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GS25로 바뀌어서 반지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모이는 집결지인 안양천 합수부를 줄여서 안합이라고 하고요. 탄천 합수부를 줄여서는 탄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악자전거를 우리가 MTB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운틴 바이크라고 하는데 MTB의 영어 첫 글자만 우리말 초성을 따서 무트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트부를 줄여서 무특이라고도 하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만들어내요. 그죠? MTB 얘기가 나왔으니 깍두기 얘기도 해야 되겠어요. 깍두기는 그 MTB 바퀴의 타이어 표면의 돌기를 얘기합니다. 깍두기처럼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깍두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깍두기처럼 타이어 돌기를 크게 만든 이유는 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MTB 타는 사람들은 로드 타이어가 매끈하게 생겼다고 해서 단무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딩 모임에는 정모와 번개가 있습니다. 정모와 번개는 다 아시죠? 다른 스포츠나 동호회 또 취미 활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라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번개를 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런 라이딩 모임을 먹벙이라고 하고요. 경치를 즐기면서 천천히 타는, 힘들이지 않게 타는 라이딩을 샤방 라이딩, 샤방벙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도를 높여서 좀 운동이 되게 땀이 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을 운동벙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샤방벙이라고 해서 나가보면 샤방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번짱인데, 번짱도 알아야 되겠네요. 번짱은 번개를 주선하는 주체자를 번짱이라고 합니다. 번짱에게 항의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번짱을 벙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번짱은 그냥 번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딩 모임이 취소될 경우에 우리는 폭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번개가 폭파됐을 때는 벙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모 담당자를 줄여서 정담이라고 부르는데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정답게 느껴집니다. 정담.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장비 그리고 부품, 의류와 관련된 자덕들의 용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초보 시절에 경험한 건데요. 랜더너스 라이딩을 할 텐데, 랜더너스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나중에 랜도너스에 관한 콘텐츠를 따로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도너스 라이딩 때 같이 타던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랜도너스 하려면 가민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이 있어야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가민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문현답을 한 셈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방향감각, 그리고 공간감각, 감이 있어야죠. 어쩌면 가민보다도 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가민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전거 속도계, 속도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죠. 자전거의 컴퓨터, 사이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뭐 현재 속도, 평균 속도, 최대 속도, 고도, 경사도, 심장 박동수, 지도, 내비게이션, 이 가민이 제공하는 정보가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비싸다는 점만 빼면 정말 좋고 라이더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저지라고 합니다. 이 저지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뭐 농구나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 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동복 상의를 뜻하는 말이죠. 저지가 있고 비비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바지를 얘기하는데요. 엉덩이 패드가 달려있는 자전거 바지를 비비라고 합니다. 이 비비, 긴 비비 있고 짧은 빕을 우리는 빕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와 빕숏 이렇게 여름에 입고 다니죠. 이번에는 자전거에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함 또는 기함급 자전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의 flagship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특정한 자전거 회사의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비싼 자전거를 기함이라고 합니다. 비싼 거는 뭐 1000만 원도 훨씬 넘죠. 동호회 라이딩에 나가보면 이 기함급 자전거 타고 나오는 회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고차보다 비싼 자전거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여튼 자전거 비쌉니다. 이 동호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좋은 자전거를 보고 와서 나도 자전거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바꾸게 되죠. 자전거를 그렇게 바꾸는 걸 우리는 기변이라고 합니다. 기기 변경의 줄임말인데요. 더 비싸고 좋은 자전거로 기변을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했다. 줄여서 업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지난번 자전거보다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엽글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자전거로 바꿨다. 가격대나 성능이 비슷한 자전거로 교체했다고 해서 업글이 아니라 엽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 중에 TT 또는 TT차라고 있습니다. 타임 트라이얼의 약자인데요. 이 뚜르 드 프랑스와 같은 경기를 보면 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한 명씩 개인 독주 기록을 재는 날이 있습니다. 개인 독주는 한 명씩 차례로 출발을 시켜서 가장 짧은 시간에 거리를 주파한 선수가 그 스테이지에 우승을 가져가는 대회인데요. 이 TT 바이크가 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공기 저항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프레임이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선형을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에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 프레임 하면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록 제작한 유선형 프레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라이더들도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숙여서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자세를 에어로 자세, 에어로 다이나믹 자세, 줄여서 에어로 자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종류 중에 TT 바이크도 있지만 픽시라고 있습니다. 픽시. 픽스드 기어 바이크, 고정 기어 자전거라고 싱글 기어 자전거를 얘기합니다. 기어가 하나만 있는 고정 기어 자전거를 우리는 픽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달지 않고 밤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스텔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전조등, 후미등 없이 갑자기 쑥 지나가는 라이더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해서 스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텔스 라이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과 후미등은 항상 야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스텔스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자전거 뒷바퀴 허브에 프리힐 바디가 있는데, 이 바디가 페달링을 할 때는 돌아가면서 소리가 안 나는데, 페달링을 멈추고 있으면 공회전 하는 동안에 폴이 라쳇을 때려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라쳇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라쳇 소리가 자전거 바퀴마다 아주 독특합니다. 자체의 특별한 소리를 내는데요. 이 라쳇 소리가 좋아서 휠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라쳇 소리가 크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호인들 중에는 라쳇 소리가 크면 장점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속도가 느린 앞에 있는 라이더 뒤에서 페달링을 멈추면 라쳇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앞서가던 라이더가 오른쪽으로 비켜서 추월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던 시마노 휠셋 C24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C24 시마노 휠셋은 라쳇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아주 약하게 들리고 거의 안 들린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다른 휠셋에 비교해보면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스텔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스텔스 전투기처럼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스텔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시마노의 휠셋이 이렇게 조용한 거는 일본의 그 민족성이나 역사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막부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라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라이에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언어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말을 보면 비즈니스를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no란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듯 일본 사람들은 내심을,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쳇 소리도 다른 라이더에게 소음을 유발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라쳇 소리를 아주 약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면 내 집 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아니고 내 집 마련입니다. ZIPP, 집이라는 휠셋이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있어요. 동호인들 사이에 한때 인기가 많아서 내 집 마련이라는 유행어가 돌기도 했습니다. 저도 내 집 마련을 한 경우인데요. 집 303이라는 휠셋을 장만해서 지금도 정모에 나가서 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휠셋이 좋은 것 같아요. 엔진이 부실하지만 휠셋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휠셋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마노에서 만든 휠셋 중에 로림이 C24, 미들림이 C35, 하이림이 C50. 그런데 이 C35를 그대로 숫자 C35 이렇게 놓고 그대로 읽어버리면 C35가 되죠. 그래서 C35를 C35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 C35는 생선 이름인데 갑자기 휠셋을 무슨 C35야 했더니 그게 C35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재밌는 표현들이 라이딩과 자전거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모품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독일의 컨티넨털이라는 타이어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랑프리 4000S라는 자전거 타이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도 이 타이어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 4000S를 그 사람들이 4000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4000성은 S를 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4000성으로 해서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중국집 이름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4000S, 4000성. 그리고 이 페달과 슈즈를 맞물리게 해서 힘전달을 좋게 만드는 클릿이 있습니다. 이 클릿 슈즈를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클릿이 마모가 되죠. 지하철을 타고 점프를 하거나, 점프는 자전거를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정 구간을 건너뛰는 행위를 점프라고 합니다. 이 점프를 할 때는 많이 걸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클릿이 닳게 되죠. 그래서 클릿을 교체해야 되는 그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럴 때 클릿이 지우개 같다. 그만큼 쉽게 닳는다는 얘기겠죠. 클릿뿐만이 아니고 림 브레이크의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도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조금씩 마모가 돼서 닳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릿, 브레이크 패드 이 같은 소모품들은 지우개라는 용어를 이제 늘 친구처럼 달고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라는 말이 이게 유행한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번에는 라디오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린이는 다들 아시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주린이, 부동산을 모르면 부린이, 자전거를 모르면 자린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린이라고 합니다. 자린이하고 이게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자라니라는 겁니다. 자라니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요.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라이더들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왔다가 로드킬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라니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전거에 입문한 사람들을 이제 뉴비라고 하는데요. 뉴비는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다 뉴비라고 하죠. 뉴비 또는 줄여서 뉴비라고 다 하고요. 뉴비라고도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뉴비들이 자전거에 입문해서 처음에는 이제 평페달로 자전거를 타죠.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클릿 신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럴 때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클릿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클릿 신발을 페달에 체결을 해서 신발과 페달이 이게 일체화되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클릿 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설 때 또는 자전거를 멈출 때 자전거 페달에서 클릿을 빼야 되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자전거를 세우려고 발을 빼는데 안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제자리에서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클바링, 클릿을 빼지 못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클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은 넘어져야 이제 익숙해진다고 해서 클바링을 3바링 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하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졌다고 해서 자빠졌다고 해서 잡바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 초보자가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들도 있죠.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거의 그 괴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괴수라고 했는데 괴물,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괴물보다는 괴수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엔진이 좋다고 합니다. 엔진은 그 체력이 좋다는 뜻이죠. 허벅지 근력이 좋다. 엔진이 좋은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등장하는 용어 중에 로드 여신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예쁜 여성들을 로드 여신 또는 줄여서 로여라고 하기도 하고요. 로뚱과 로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로뚱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쓰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로뚱과 로멸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용어들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자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자덕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